혹시 집 장롱 깊숙이 어머니가 남기신 삼배옷이 있으신가요? 거칠고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천이라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2022년 일본 도쿄 의과대학 생명소재 연구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 경력의 세계적 섬유공학자 다나카 아키코 교수가 조선 후기 3배 직물을 전자현미경에 올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박테리아 억제율 87%.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코로나 시절 우리가 썼던 고급 항균 마스크, 그 필터 수준입니다. 수십억을 들여 개발한 최첨단 의료용 섬유와 맞먹는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건 300년 전 조선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기계도 없이, 과학 지식도 없이,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다나카 교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천이 아니다. 조선은 옷으로 생존을 설계하고 있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유산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세계가 경악한 조선 직물의 비밀,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아키코입니다. 도쿄 의과대학에서 생명소재공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몸에 닿는 섬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전 세계의 천연 섬유를 수집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세균 배양 실험을 해왔습니다. 인도의 면직물도 보았고 이집트의 아마포도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비단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의 바나나 섬유까지 제 실험대를 거쳐갔습니다. 그런 제가 조선의 삼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전통 복식 전시회에 자문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그저 학술 교류 차원이라 여겼습니다. 동아시아 섬유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한 박물관 수장고에서 조선 후기 3배 저고리를 처음 마주한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300년이 넘은 옷입니다. 당연히 낡고 삭고 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 코끝에 닿은 건 퀴퀴한 세월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풀내음 같기도 하고 마른 볏짚 같기도 한 묘하게 깨끗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측 연구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보존 처리를 했느냐고, 방부제를 발랐거나 특수약품으로 세척했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장롱에 넣어두었던 것을 수습한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샘플 채취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문화재청과 박물관 측의 협조를 얻어 저고리 안쪽 봉제선에서 아주 작은 조각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가로세로 1cm, 무게로는 0.3g도 되지 않는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쿄로 가져왔습니다. 실험실에 도착한 건 2022년 초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저는 그 작은 천 조각을 전자현미경 아래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100배 확대했을 때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식물성 섬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500배, 1000배로 확대해가면서 저는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유 하나하나의 배열이 너무나 균일했습니다. 기계로 짠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기계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현대의 방직기는 속도를 위해 약간의 오차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삼배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를 대고 한 올 한 올 배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구실의 젊은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손으로 짠 거 맞나? 조교는 자료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이 18세기 후반 조선의 민간에서 제작된 삼배라고 했습니다. 왕실용도 아니고 귀족용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입던 옷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정밀도를 만들어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3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경이로운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섬유 표면에서 미세한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 그것은 리그닌과 페놀 계열의 천연 화합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항균 물질입니다. 저는 즉시 세균 배양 실험을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72시간. 그 사흘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뜬 숫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테리아 억제율 87%. 이건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능성 소재였습니다. 현대 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해온 항균 섬유와 맞먹는 성능을 조선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 한반도의 어느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배틀 앞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할머니에게 전해 들은 대로 한 올 한 올 정성껏 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끝에서 과학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의 삼배를 만난 것은 행운이다. 이것은 단순한 직물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설계다. 그렇게 저의 조선 삼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삼배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 직물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단어와 마주쳤습니다. 무명.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아는 저로서는 무명이라는 글자가 이름이 없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름 없는 천이라니. 왜 하필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는 한국의 섬유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저는 무명이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명은 단순히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즉 표면에 특별한 이름을 붙일 만한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염색도 하지 않고 광택 처리도 하지 않고 어떤 인공적인 손질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 자연 그대로의 면직물. 그것이 바로 무명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피부에 가장 안전한 섬유를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 화학 염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표면 코팅제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섬유 자체가 피부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천연 소재여야 합니다. 무명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가장 과학적인 섬유를 만들어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실험실로 돌아와 무명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박물관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19세기 무명 조각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무명의 표면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현대의 면직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학 잔여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광증 백제도 없고 유연제 성분도 없고 방충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식물 섬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피부 자극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300년 된 천을 실제 피부에 대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동일한 조건으로 재현한 무명 샘플을 제작해서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피부 자극 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현대의 유기농 면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항목에서는 현대 제품을 앞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자급자족의 나라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비싼 수입 염료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염색하지 않은 천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난함이 역설적으로 가장 건강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은 귀족들은 오히려 염료 속 중금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반면 소박한 무명 옷을 입은 백성들은 피부 트러블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니. 무명이라는 이름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꾸미지 않았다는 것, 있는 그대로라는 것, 자연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려 합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를 등록하고 화려한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그래야 팔리니까요. 그래야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조선의 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름조차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몸에 편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명은 침묵하는 지혜다. 이름 없음으로써 가장 큰 이름을 얻은 직물이다. 저는 이때부터 한국의 전통 직물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몸을 감싸는 두 번째 피부. 그렇다면 그 피부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몸을 있는 그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조선의 무명은 그 답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꾸미지 않은 것이라고. 가장 비싼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 무명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새로운 것, 더 화려한 것, 더 기능이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훌륭한 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무명이라는 이름 없는 천이 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항균 실험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21년 가을,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7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의 전통 복식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였습니다. 저는 섬유 전문가 자격으로 자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건너온 유물들을 가까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도포, 평민 여성의 치마 저고리, 아이들의 색동옷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건 삼배 저고리와 모시 치마였습니다. 둘 다 200년이 넘은 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보아도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유물 보존 처리를 워낙 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전시장에 있던 일본의 고대 직물에서는 분명히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잘 보존해도 수백 년 된 천에서는 어느 정도 퀴퀴한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조선의 삼배와 모시만 이렇게 깨끗한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학예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탈취제를 사용했느냐고요? 학예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원래 그래요. 삼배랑 모시는 안 그래도 냄새가 잘 안 나요.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천은 유기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고 세균이 번식하면 냄새가 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거스르는 천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가 끝난 후 한국 측에 정식으로 협력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조선 전통 직물의 항균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한국문화재청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실험이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세 종류의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조선 후기의 삼배 조각. 둘째, 같은 시기의 모시 조각. 셋째, 비교군으로 현대의 일반 면직물이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각 섬유에 동일한 양의 황색 포도상 구균을 접종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세균이 얼마나 증식했는지 측정합니다. 온도와 습도는 인체 피부와 비슷한 조건으로 맞추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백 년 된 천연 섬유가 세균 억제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24시간 후 배양 접시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면직물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세균이 활발하게 증식해서 접종량 대비 100% 이상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면은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삼배가 문제였습니다. 세균 증식률이 고작 13%였습니다. 100에서 13으로 거의 87%의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억제된 것입니다. 모시는 어땠을까요? 비슷했습니다. 15%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실험 결과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조선의 전통 직물은 정말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삼배 섬유를 잘게 분쇄해서 화학적 구성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리그닌이었습니다. 리그닌은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나무가 단단한 이유도 리그닌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리그닌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물질이지요. 현대의 직물 가공 과정에서는 이 리그닌을 대부분 제거합니다. 천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삼배는 달랐습니다. 최소한의 가공만 거쳤기 때문에 리그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페놀 계열의 화합물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천연 물질입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일부러 항균 섬유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공했을 뿐입니다. 화학약품 없이, 표백제 없이, 복잡한 처리 없이.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연이 식물에게 준 방어 물질이 고스란히 천에 남아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세균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항균 섬유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은나노 코팅, 항균제 주입, 특수 화학 처리. 복잡하고 비싸고 때로는 환경에 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할머니들은 그냥 배틀 앞에 앉아 삼배를 짰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항균 섬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완벽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 자연이 답을 준다. 항균 성분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조선 삼배의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섬유의 화학 성분뿐 아니라 물리적 구조까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삼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직조 패턴 자체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의 배율을 높였습니다. 500배, 1000배, 2000배. 그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삼배 조직이 화면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가로실과 세로실이 서로 엮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열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균일했습니다. 3mm 구간 안에 세로실 5줄, 가로실 7줄이 정확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눈 종이에 그린 것처럼 반듯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측정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 구간을 무작위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재어도 거의 동일한 간격이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0.2mm 이내였습니다. 손으로 짠 천에서 이런 정밀도가 가능하다고요? 저는 40년 가까이 세계 각국의 전통 직물을 분석해 왔습니다. 인도의 수직 면직물도 보았고 페루의 고대 직물도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명주, 태국의 타이실크, 일본의 기모노 원단까지 수많은 천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균일성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기계 직물도 미세한 오차가 있습니다.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불규칙성은 허용됩니다. 그런데 조선의 손 직조 삼배는 기계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의 전통 직조 기술을 연구하는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삼배를 짜는 분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배틀 앞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짤 수 있느냐고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이 뭐 별거냐. 그냥 세면서 하는 기라. 하나, 둘, 셋, 넷. 손이 기억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없었습니다. 측정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십 년간 몸에 익힌 감각, 손끝에 새겨진 리듬,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한 올 한 올 실을 놓을 때마다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손과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서 저는 이 직조 구조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3mm의 5대7의 교차. 이것이 왜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통기성입니다. 실과 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으면 공기가 잘 통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 땀이 차지 않고 빠르게 증발합니다. 둘째, 필터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먼지나 세균이 그대로 통과해버리니까요. 조선 삼배의 간격은 절묘했습니다. 공기는 통과시키되 미세한 입자는 막는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내구성입니다. 실이 너무 빽빽하면 뻣뻣해지고 너무 성기면 쉽게 찢어집니다. 5대7의 비율은 유연성과 강도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직조 패턴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통기성과 필터 효율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놀랍게도 조선 삼배의 패턴이 거의 최저값에 가까웠습니다. 현대 과학이 컴퓨터로 계산해서 찾아낸 황금 비율을 조선의 할머니들은 손끝 감각으로 이미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짜면서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 축적된 지혜가 바로 이 직조 패턴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며칠씩 실험해서 얻은 결론을 그분들은 평생의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젊은 조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천연 항균 필터 섬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선의 삼배라고 부르자.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과학적 명칭보다 그 이름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바람은 통하지만 세균은 막는 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온이 되는 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하며 한 올 한 올 짠 천. 그 모든 가치가 삼배라는 두 글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여름마다 삼배 이불을 꺼내주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왜 삼배를 고집하셨을까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직조 구조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왜 이토록 정교한 직무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옷을 입기 위해서였다면 이 정도의 정밀함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대충 짜도 몸은 가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반도의 기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답을 찾았습니다. 조선의 여름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반도의 여름은 고온다습합니다. 기온이 30도를 넘고 습도가 80%에 육박하는 날이 수개월간 이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에어컨을 틀면 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섭씨 35도의 폭염 속에서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 축축한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땀이 마르지 않습니다. 습기가 갇혀 있습니다. 피부는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균은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땀과 피지, 높은 온도와 습도. 세균에게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피부병이 창궐합니다. 상처가 골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작은 감염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답은 옷에 있었습니다. 삼배와 모시는 단순히 시원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삼배의 기능을 하나씩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땀 배출 기능입니다. 삼배 섬유는 흡습성이 뛰어납니다. 피부에서 나온 땀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넓은 표면적을 통해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현대의 기능성 운동복이 추구하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둘째, 통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조 구조 덕분에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옷 안에 열기가 갇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냉각 효과가 일어납니다. 셋째, 항균 기능입니다. 리그닌과 페놀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땀이 나도 냄새가 덜 납니다. 피부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하나의 천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세 가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각각 다른 기술을 개발합니다. 흡습소권 원단, 통기성 메쉬, 항균 코팅. 전부 별도의 기술이고 별도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삼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문서를 조사하다가 왕실과 일부 사대부 가문에서 특별한 삼배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약초 진액을 먹인 천이었습니다. 쑥, 창포, 박하 같은 약초를 달인 물에 삼배를 담가두었다가 말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천에 약초 성분이 스며들었습니다. 일종의 발효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쑥은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포에는 피부 진정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박하는 청량감과 함께 방충 효과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어떤 약초가 피부에 좋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옷에 입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입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한의학 연구소와 협력해서 이 발효 천의 효능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약초 진액에 담근 삼배를 제작해서 항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 삼배의 항균율이 87%였다면 약초 처리된 삼배는 94%에 달했습니다. 거의 의료용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의 전통 직물은 단순한 피복제가 아니다. 이것은 예방의학의 실용적 구현이다. 고온다습한 여름. 에어컨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현대의학도 없던 시대. 조선 사람들은 옷 한 벌로 그 모든 어려움에 맞섰습니다. 땀을 흘려도 쾌적하게. 세균이 번식해도 억제되게. 피부가 상해도 치유되게. 그들은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삼배라는 식물에서, 약초라는 선물에서, 그리고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름이 되면 시원한 옷을 찾습니다. 얇고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 그런데 대부분 합성 섬유입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 레이온. 시원하긴 하지만 피부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반면 조선의 여름옷은 달랐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건강했습니다. 쾌적하면서도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직물이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87%의 항균율, 완벽에 가까운 직조 구조, 천연 소재의 안전성.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조선이 문을 닫고 대한제국이 들어섰을 때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문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전기가 켜지고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섬유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직물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방직기가 등장하면서 천을 만드는 속도가 수십 배 빨라졌습니다. 손으로 하루 종일 짜야 할 분량을 기계는 1시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값싼 면직물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삼배와 모시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손으로 짜는 전통 직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숙련된 장인이 하루 종일 배틀 앞에 앉아도 고작 몇 자밖에 짜지 못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비싸지만 좋은 전통 직물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싸고 편리한 공장 제품을 살 것인가.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삼았습니다. 일본 공장에서 만든 직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조선의 전통 직조 산업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해방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옷의 품질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입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섬유 산업을 수출의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공장에서 합성 섬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싸고 튼튼하고 관리가 쉬운 옷감들이었습니다. 전통 직물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삼배는 거칠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촌스럽다, 가난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런 편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삼배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모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양반들이 즐겨 입던 고급 직물이 천대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명은 그나마 나았지만 그것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면직물에 밀려났습니다. 손으로 짠 무명과 기계로 짠 면은 같은 재료라도 전혀 다른 물건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조사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산업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섬유 수출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 세대를 이어 전해진 기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 그것들이 한 세대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젊은 한국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삼배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상복에 쓰는 천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한국에서 삼배는 거의 상복 재료로만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천이
이제는 죽음의 의뢰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전통직물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안내를 맡은 젊은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왜 자국의 전통직물에 관심이 없느냐고. 학예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서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버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만들었는지, 할머니들의 손끝에서 얼마나 놀라운 과학이 탄생했는지, 잊혀진 것을 되살리는 일. 그것이 제 연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랬습니다. 조선 후기 전통 마직물의 항균 특성 및 직조 구조 분석. 다소 딱딱한 제목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상세한 코멘트를 보내왔습니다. 논문의 데이터와 분석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론이 너무 조심스럽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민속학적 발견이 아니다. 천연 섬유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구적 연구다. 저자는 더 대담하게 주장해도 좋다. 저는 놀랐습니다. 학술 심사에서 이런 격려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니까요. 대부분의 심사위원은 결론을 더 줄이라고 합니다. 더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초 국제섬유공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환경 섬유를 연구하는 팀이었는데 조선 3배의 직조 패턴을 현대 기술로 재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의료 섬유 회사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천연 항균 소재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영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섬유역사학 명예교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학자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 직물 역사를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영국이 직물 기술의 선구자라고 믿어왔다. 방직기의 발명, 대량 생산의 시작, 그것이 인류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의 논문을 읽고 깨달았다. 우리가 얻은 것만큼 잃어버린 것도 있었다는 것을. 그분은 덧붙였습니다. 조선의 3배가 기계 직물보다 열등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계가 손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경쟁한 것이라고. 속도와 가격으로. 품질이 아니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0년 가까이 영국 섬유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극동의 작은 나라 전통 직물 앞에서 겸손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국제섬유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5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3배의 현미경 이미지, 세균 배양 실험 결과, 직조 구조 분석 데이터. 청중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중 한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에서 온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조선의 장인들은 자신들이 항균 섬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항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짜면 몸에 좋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 오래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 용어는 몰랐어도
과학적 진실은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많은 연구자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에 가서 직접 전통 직조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취리히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담양에서 만났던 할머니 장인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배틀 앞에서 묵묵히 삼배를 짜온 그분.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끝에서 태어난 기술이 이렇게 세계 학자들의 경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연구를 반드시 한국에 알리겠다고. 잊혀진 유산의 가치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습니다. 취리히 학회 이후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형문화유산 자문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조선의 전통 직조 기술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과학적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그해 가을 유네스코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전통 직조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담양에서는 삼배를, 서천에서는 모시를 직접 보았습니다.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장인들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7순, 8순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조사단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문화재 전문가는 배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장인이 삼배를 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고.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수백 년 전의 기술이 지금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로요.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등재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적 분석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학자로서 대중매체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평생 삼배를 천대하고 살았던 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알려드리고 싶다고. 저는 승낙했습니다. 촬영은 2024년 봄에 진행되었습니다. 도쿄의 제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박물관, 전통마을, 그리고 현대섬유연구소까지 2달에 걸친 대장정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담양의 한 마을에서 촬영팀이 90세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평생 삼배를 짜온 분이셨습니다. 15살 때 어머니에게 배워서 75년간 배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작진이 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짜신 삼배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균 섬유라는 것을, 일본의 과학자가 스위스의 학회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했다는 것을,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거듭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짠 배가 그렇게 대단한 거요?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75년간 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세상이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2024년 가을에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반응이 컸습니다. 한 시청자가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삼배 이불을 덮어주시면 한여름에도 시원했습니다. 그게 그냥 천이 아니었군요. 어머니의 사랑이 과학이었군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삼배의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한 올 한 올 정성을 담았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조선 삼배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 그것은 항균 섬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천에 담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 삼배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한국 전통 직물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인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플라스틱 위기. 우리가 입는 옷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인이 입는 옷의 60% 이상이 합성 섬유입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모두 석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버려진 후에는 수백 년간 썩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친환경 섬유, 생분해성 직물, 지속 가능한 패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삼배는 대마에서 왔습니다. 모시는 모시풀에서 왔습니다. 무명은 목화에서 왔습니다. 모두 자연에서 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섬유입니다. 화학약품 없이 가공됩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항균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화학 코팅 없이 천연 성분만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친환경 섬유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 한국의 한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삼배 직조 기술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손으로 짜는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전통 직조의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언젠가는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저는 믿습니다. 미래의 옷은 과거에서 답을 찾을 것이라고. 할머니의 장롱 깊숙이 묻혀있던 삼배 저고리. 어쩌면 그것이 가장 미래적인 옷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진짜 천연 옷을 입어본 게 언제인가요? 삼배의 까슬까슬한 감촉, 모시의 시원한 청량감, 무명의 포근한 부드러움.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집 어딘가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남겨두신 옛 옷이 있지는 않은가요? 있다면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에는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몸을 지키는 지혜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제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것은 국경을 넘어 감동을 줍니다. 조선의 삼배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작은 천 조각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가 입는 옷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진짜 천연 옷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